추가적으로 제기해 주실 내용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좀 더 정점을 구체화시켜 주실 부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시간이 뭐 늦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렵게 모신 토론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씩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발표하신 분들 순서에 맞춰가지고 먼저 이제 화문송 주제에 대해서 토론으로 노형규 이사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개별학원협회 이사장 노현규입니다. 오늘 이런 연구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어떤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이제 우리 화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상으로는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놓은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고용한 노동자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삶이 좀 나아지게 되는데 갈수록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류정보망을 운송 사업자들에게 화물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쉽게 전달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화물 운송 사업자들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가장 경쟁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망 사업자들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악용을 해서 저당과 과적, 그리고 불량 화물을 다수 중개로 화물 운송료를 10년 전보다 못한 실증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화물 정보를 선점하게 한 화물차 내에서 그 한대 우리 플랫폼 화물 노동자들은 노숙을 하면서 화물 중개하는 어플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감기행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없어 피로 누적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이 물량을 사실은 기존 어떤 그 오프라인상에서 받을 때는 휴식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속에서 내 휴식 시간을 뺏겨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주선수 실질적으로 우리는 물량을 옮기는 사람이지만은 이 물량을 옮기는 주선 사업자들이 물량을 올렸을 때 100이라는 올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실질적으로 운송료는 물론 기름값이라든지 공제하지 않고 한 60에서 6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화물 같은 경우는 택시나 버스나 이런 어떤 경우는 요금이 정해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다른 데 얼마든지 있는데 화물은 그런 요금을 하주와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그 결정권자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주선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주선 사업자들의 행보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과거의 절대적 위치에서 고익의 수수를 편취하고 화물 운송 사업의 경쟁력 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플랫폼을 위해서, 그리고 하주가 의뢰한 적정 금액의 운송료를 받고 고익의 선수수를 편취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뭐냐면은 24시콜 같은 경우는 가입자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습니다. 월 기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가면서 그 24시콜에서 또 물량을 주소를 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이중적으로 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이 힘든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자, 어느 입장에서는 정보망 사이트로 올라온 최저가의 화물 운송을 이제 하는데, 아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화물 노동자들이 한 45만 명이 됩니다. 45만 명 중에서 1인 1대 운송 사업자가 한 20만 대 정도. 이제 1인 1대 사업자, 이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한 20만 대 정도가 정보망을 이용해서 물량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대충 알고 있고, 지금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주선수소 상한제 문제 때문에 이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한 20만 명 정도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24시콜 정보망 업체의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선을 같이 겸하고 있어서 가입비와 함께 주선을 같이 징수하면 이중적인 어떤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구조다. 과도한 수수료는 사회 정의 실종과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아까 과적 다소 등으로 해서 대형 교통사고, 지금 이제 뉴스상에 보면 화물차가 가면 대형 사고에서 큰 대문짝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이런 어떤 문제는 앞으로 더 힘들어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 24식구에 우리 한대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물량을 운송해주고 주선 수수료를 얼마 정도로 가져가는 전수조사를 대충 한 게 있는데 뭐 전체가 다 넣은 건 아닙니다. 주선 사업자가 때로는 소리를 보면서 물량 옮길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76만 원 하는 물량을 보내면서 거의 50% 이상의 주선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까 윤영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일법적으로 주선 수수료 상한제를 만들어놔야만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 화물 노동자들도 뭔가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사업종의 수수료 제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고 농산물 같은 도 유통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배달 음식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선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우리 지금 화물을 운송하는 이 사업자들은 주선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때 얼마를 떼나왔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외상거래하는 거는 실제 더 몰라요. 하주인데 짐을 실어서 착불로 받는 경우는 얼마를 떼가는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주선 사업자들이 실제 운송료는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이 우리 화물 노동자에게 저단가의 운송료를 지불하는 이런 어떤 상이라는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 저도 개별화물협회 사장으로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 일을 갖다 한 25년, 30년을 하면서 이 사장 자리까지 왔는데 옛날보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가 된다. 뭐 모든 사회적인 물가가 오르고 차량 가격도 오르고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심지어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화물 운송료는 되려 감소를 하고 내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대 사업자들도 뭔가 삶이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이 보면은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요새 보면 시내 같은 데 될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 이 화물차는 그냥 길거리에서 차를 차박시켜 놓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콜을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동이 자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이것도 부산시에서 좀 일정한 지역에다가 그 차를 안전하게 댈 수 있게끔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한제 도입을 제안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적정 운송료를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운송 기사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이런 게 절실하다는 이런 제안이셨고요. 바로 이어서 그 택시업종 사례에 대해서 토론을 박충훈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교통 노동자위원장 박충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시는 교수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택시업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잘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오늘 나와서 발표한 주제들을 우리 윤영삼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김희경 연구위원님 너무 자세하게 세밀하게 참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셨네요. 정말 고맙다고 안 할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택시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고 참 좋게 방향이 달려가면 지금 대한민국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개인 차량을 구입하고 또한 대중교통이 발전하는 따라 택시 산업이 급속하게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노동자의 직업이 존폐 이익에 지금 놓여 있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 택시 산업이 없어지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말 앞으로 플랫폼 택시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택시 산업이 정말 발전하려면 플랫폼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현재 카카오를 비롯한 그 많은
플랫폼 회사들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 정말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택시 노동자들이 요즘 들어서 한 달 거리가 얼마냐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 모르고 20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세금 지불하면 100만 원을 못 가져갑니다. 한 달. 25일 근무를 해가지고. 그런 현 실정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초과 수익금이라도 돼야 되는데 현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우리 택시에 종사하고 계신 기사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우리가 350여 대 차량이 있는데 기사들이 정상적으로 따지면 75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00명이 채 안 됩니다. 이런 현실에 지금 택시에 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먼저 이 장점을 먼저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이 플랫폼 택시 하면 사실은 요즘 우리 택시들이 과거에는 배 운행을 하다가 손님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배차를 받기 때문에 배 운행이 없어져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금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지에서, 즉에서 요즘 오지라는 부산 같으면 좀 명지라든가 아니면 저 신호, 과학단지, 정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손님 승객의 실지가 참 어려웠는데 이 플랫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승차율이 높아졌다는 거, 이런 점을 먼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점이 사실은 금리에 비해서 수익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차가 수익금이 하루 1차 기준을 했을 때 15만 3,500원인데 플랫폼 택시는 18만 7,850원입니다. 금요 24일을 근무했을 때 총 차익이 79만 50원 정도 나는데 금요 차익은 불과 39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플랫폼 택시를 하면서 물론 수익은 올랐지만 수익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수익이 책정이 되니까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방적인 관계 배차, 즉 이게 무슨 말이군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차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배차가 들어왔을 때 관계 배차거든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게 안 가게 되면 또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기사들 관계로 가야 되는데 역방향에서 콜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는 손님이 기다리니까 그걸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가다 보면 사고율이 굉장히 업이 되고 많아지고 또 제 시간에 못 가면은 손님이 다른 차를 타고 가버리면은 기사는 기사대로 손해를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기사가 안 타고 손님 평점이 감점을 주면은 이 기사는 또 플랫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좀 말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평점 제도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택시업이 사실은 물론 서비스업도 맞지만 감정 노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택시 기사들이 손님들한테 먼저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분들이나 또 술이 한 잔 들어가시는 술 취한 승객들 타시면 우리 기사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반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기사도 사실 인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 말씀 좀 조심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다. 즉 여기서 내가 손님인데 너희들은 을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갑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평점을 갖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손에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기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총 매출의 수수료가 3.9%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달에 우리가 콜 수수료가 나가는 게 일반 플랫폼 택시가 10만 8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은 이게 사업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이거 공돈 주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수익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가장 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하급을 얘기하는 거죠. 수익금. 수익금이 상하급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익금이 산업금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수익금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 피해는 우리 기사들 고스란히 받는 거고 산악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다 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사고율이 높으면은 사실은 사업주도 손해입니다. 보험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뭐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수익금을 올리고 산악금을 정액 산악금을 내고 나면은 그 남는 부분은 회사 3, 기사 7로 배분해서 가져갔어요. 이런 부분이 참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로는 고민부리고 뭐 남는 것은 인간이 가져간다고 이 부분을 왜 사업주가 가져가야 되는지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금융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 택시업이 단체협약에 보면은 근로시간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법정 소송이 돼 있었는데 돼 있는데 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주들이나 현 정책하시는 분들이 택시 끌고 나가가지고 3시간 40분 안에 수익금 맞출 수 있는 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맞추려고 그 100만 원을 주는 거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5시간 20분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그 우버 택시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저희 택시업이 쟁의를 한다고 서울에 올라가고 그랬을 때 그 패널들이 KBS 뭐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현실성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윤영삼 교수님이나 우리 김희경 연구위원님들 정말 저희들보다 더 세세하게 조사를 했구나. 앞으로 우리 택시업도 이렇게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무한한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택시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우리 택시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 택시가 너무 갑자기 심해서 부산에다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무슨 민원을 제기를 했냐면 부산시에서 플랫폼 택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전 부산 택시를 플랫폼 택시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교육을 부산시에서 하고 정말로 불친절하다거나 예를 들어 선임자 그런 분들은 자연 토탈시킬 수 있는 그런 뭘 하나 방안을 만들자라고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민원 답신이 온 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답신을 받았어요. 지금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건 대기업이 하다 보니까 행보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우리 기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산콜에서 지금 현재 뭐 이 동백콜이라는 게 나왔던데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지 제가 공문을 못 봐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속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이 뭡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체는 택시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즉 얘기해서 부산시에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최소한의 콜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하고 홍보하고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다음에 그래 하다 보면은 우리 택시 기사들도 수입이 늦다고 보면은 늘다 보면은 정말 내 평생 직업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택시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대안 방향으로는 택시의 준공영제나 아니면은 그 플랫폼을 공공 플랫폼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것까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때 우리 택시업이 준공영제로 편성이 된다. 국회에서까지 통과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돼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선거 공약을 내걸 때만 해도 준공영제로 편입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다 되고 나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택시업이 보냈고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중공인대로 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서서히 그 중공인대를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김재순 회장의 가사 서비스 분야에 대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멸천으로 보이고요. 그냥 토론을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사노동자 원칙적 지위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지휘 가사 사용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회보험 가입 자격이 원천적으로 박탈된 상태에서 지난 68년을 지내와야 했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나 생계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일하다 다치게 되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 돈으로 치료를 내야만 했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 맞이해야 하는 노후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임금을 떼어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도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가입 등은 모든 노동자로서의 권리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가사노동 시장 규모가 7조 5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는 1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이지만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사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를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만에서 7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다른 플랫폼 노동의 문제와 달리 가사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다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원천적으로 노동자에서 배제된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하여 가사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근기법상의 적용 범위에 대한 개선이 사전 등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간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근기법상의 보훈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한 형태로 입법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 6월 16일 날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험법은 가사 노동자들이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유도하여 질병기관에 고용된 가사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험법은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기 이전 가사 서비스 시장을 비영리 생태계로 재편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공익적 제공기관 지원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요. 사실상 영리와 병리 가리지 않고 자격을 갖춘 제공기관에 한해 인증을 해주고 인증을 받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사법의 특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가사 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최소 노동시간을 15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법이 되었고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휴게, 시장, 사회보험 가입 등이 명시되어 가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령 작업 중이므로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가 보험법에 따르는 제공기관의 핵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서비스 인증기관의 공신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공기관에서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서비스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업체들은 스스로를 중개기관을 칭하지만 사실상 노동자 통계를 통해 가사 서비스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플랫폼 업체들은 자신 회사의 로고가 박힌 앞치마를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 시작과 종료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쓰레기를 버릴 시간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만들어낸 2시간 서비스는 사실상 가사 노동자들이 수행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가사 노동은 4시간 이하의 노동시간 안에 일정 분량의 노동을 수행하는 직업적 노동입니다. 보훈회가 직무분석을 시행하여 낸 보고서에 따르면 가사 노동은 7대 영역, 70가지 세범으로 나뉩니다.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해도 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경우 노동자들이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하거나 잠시 휴식조차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개별 가정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이동과 대기시간의 소요가 많아지게 돼요.
플랫폼 등장 이전에 노동시간은 4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여 집이 커지거나 일거리가 많을 경우에는 8시간 노동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가 증가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업체들은 3시간, 2시간 노동시간을 쪼개고 있고요. 2시간 노동은 이동시간과 일감을 잡는 시간 등을 투입하여 고려한다면 4시간 노동과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단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낮은 임금이지만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압축적 노동이라 하여 보상이 더 높아지는 구조도 아닌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소득과 보상, 건강의 위험을 만드는 상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2시간 안에 마술처럼 집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한다. 플랫폼 업체 노동자들을 섭취하여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노동자와 분할 정책을 보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고객 통제에 의해 등급제를 통해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심지어 배상상해보험은 가입 여부까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지독한 노동자 통제 정책의 다름이 아니다. 배상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급에 따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취하고 있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통제 수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상품 개발과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모두 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안전과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기존 직업 속에서나 비영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플랫폼 중개에는 한 이용자와 노동자의 정기적인 연결이 아니라 한 건당 거래를 중개한다. 반면 직업소득이나 비영리의 경우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 속에서는 지역 기반으로 중개하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신뢰가 중요하다. 비영리 업체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적극 중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은 스스로의 역할을 온라인상의 중개로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 발생 시에는 중개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가사노동 특성상 이용자의 가정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물건이 분실될 경우 오심하기 십상이며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고객그룹의 무시, 폭언, 욕설 등의 피해를 겪는 노동자는 40.1%에 달했지만 업무상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플랫폼 기업에서 조정 해결해주는 절차는 14.7%에 그쳤습니다. 결국 플랫폼 업체들은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자사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하지만 그에 따라 노동자에 제공해야 하는 적정한 임금과 휴식, 보호와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취하고 있는 형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발제문에서 과제로 제기한 표준계약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2014년 가사서비스 노동기훈 세우자에서 계약서를 씁시다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직무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동자들 간의 교류, 소통, 촉진 등의 기준을 본회의를 통해 병행단체들이 충실히 진행한 사안입니다. 또한 그 본회의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정분호, 가정관리 사이언스, 호칭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요. 이런 활동은 전반적인 가사노동의 가치 재평가를 위한 활동이었고요. 가사노동은 사회적 재평가 때문에 저임금이 당연시되는 측면도 있다. 전반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존중과 가치 재평가를 통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보험발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대부분 플랫폼 업체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가사 노동자들 문제는 노동작성을 다투는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 다만 플랫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플랫폼 업체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策적 방안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플랫폼 업체가 중개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중개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요구되고 요구되고요. 노동자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중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식이 디지털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방식이 도입되는 거이나 실상은 사용자의 의무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 발제문 과정에서 지적된 바대로 문제들을 해소할 수는
법제도적 방안이 요구됩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에 서울이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가사노동은 개인은 가장 내밀한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업체의 보증 등을 다른 노동보다 더 강하게 원하고 있다. 대리주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사 노동자를 직고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른 업체와 사회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사법의 명시된 인증 제공기관과 이혼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플랫폼 업체들이 인증 제공기관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자치 조례를 통해 공익적 제공기관 지원에 관한 방안을 만들 것을 권한다. 가사 노동자들에게 있어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적 제공기관은 중간 착지 없는 지원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사 노동에 대한 존중을 만들고 노동자들은 고립을 막고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병인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의 경우에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하에서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중간 착취까지 이중의 문제를 겪어왔는데요. 가사 서비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고 그런 문제를 한편에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이제 협회장님이 마지막에 제안하신 거는 그 플랫폼 업체의 중개 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 장치 이런 것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플랫폼 제공하는 기관 자체도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제공 기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필요다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정길 선생님 종합적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정길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좀 가지고 또 플랫폼 노동의 개념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 노동자 이제 규모 추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부산 지역이 전수조사를 하면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 지역의 노동 통계 전체적으로 다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산 지역 취업자 비중을 이제 대입하는 방식인데 이제 플랫폼 산업이 지금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진화하는 속도가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 그리고는 대도시 이렇게 서서히 되고서 그 변수를 조금 집어넣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부산에서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부산 지역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그 청년 노동자 부분이 청년 노동자들의 이탈이 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웹 기반 클라우드 노동자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치게 임금 수준이 낮아서 계속 이탈해가는 수도권으로 최근에 이제 그 현대 글로벌 서비스인가 이제 탈부산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그 전부터 그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부산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중급 개발자의 경우는 월 700만 원 수준인데 부산은 고급 개발자가 한 5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또 그 일도 IT 쪽 이제 파견으로 이렇게 한 몇 달씩 가서 하는데 그게 몇 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비계되고 기간이 비는 사이에 또 다른 지역에 또 이제 이동하게 되고 이동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이제 청년 그 특수고용 노동자가 5만 명 수준으로 되어서 그 약 한 50.6% 정도 1년 동안에 3만 5천 명에서 이제 한 17,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50.6%가 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어났다. 이런 오늘 이제 포털자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청년 노동자들은 약 70%가 자발적이라는 거죠. 특수고용을 선택한 특수고용 중에서도 이제 플랫폼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이 자유로운 노동에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노동의 질들이 음식 배달이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질이 좀 낮은 그 노동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발제문을 보낼 때 파일을 잘못 보내가지고 완성된 파일이 아니어가지고 그 별도 별치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화물 운송과 택시 가사 서비스 이제 별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좀 봤으면 해가지고요. 일단 화물 운송 택시 가사 서비스도 전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높은 수수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비의 감소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 플랫폼의 어떤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쪽에서도 그러고 있고 대리운전 쪽에서도 그러고 가사나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 택시나 다 마찬가지 공공 플랫폼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대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그거는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에 의한 독점화 그리고 그에 따른 착취가 심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직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라기보다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의 성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이제 국토부와 노동부 등이 그 표준계약서를 권장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지금 그 노동법의 이제 일반법의 어떤 적용을 받기를 바라지만은 그 언제 기다리겠느냐 특별법이라도 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대리운전 쪽도 그렇고 라이더 쪽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좀 시급하다. 그 법적인 기준이 정치가 없다. 그래서 좀 불안정하지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양산의 그 사회적 돌봄 가사 서비스 보니까 거기는 수수료를 한 그 업체가 한 7% 정도 받는 데 비해서 플랫폼으로 이용하게 되면 한 20여 프로, 20에서 25% 정도 받아서 이거는 공공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어떤 그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플랫폼이 공공성이 그 이제 정부나 지자체 주도가 안 되면 하다못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라도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뜻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같은 그 부분인데 그 화물운송과 이제 택시 경우는 노동조합이 이미 오래전부터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노동조합의 대응 이런 부분들도 좀 조사를 면접 조사라도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노동조합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든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한다든지 좀 그런 또 교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화물연대 파업을 했는데 그 주요 요구안 5가지가 뭐 대부분이 다 이 플랫폼 업체와 좀 많이 겹쳐지는 요구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물연대에 있던 그 파업을 통해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던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그 특고 조직이나 이제 플랫폼 노동자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야 하는가 이런 그런 비전을 찾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기반의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중복보험 문제, 고용불안, 산재, 그다음에 노동자성 이런 과제들이 산재감 반면에 일은 파편화되고 조직화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미 한국노총에서 플랫폼 노동공제를 조직하고 있고 또는 이제 전태일 재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노동공제를 고민하는 단위가 30개가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22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특수고용 노동자도 공제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미 이제 화물이나 택시 같은 경우는 공제조합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가사나 돌봄 그리고 대리운전이나 배달, 문화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조직에서 있던 공제를 통해서 좀 불합리한 상황에 그 노동자들이 스스로 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방향을 부산지역에서도 적극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선생님 토론까지 다 들었는데요. 뭐 예정된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나 혹은 질문 있으면은 한두 분 정도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뭐 저분들이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가 라 말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시간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수업 끝나고 학생들한테 질문하라고 하면은 이게 질문하면은 다른 학생들한테 이렇게 눈치를 받을까봐 질문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시간이 마무리되니까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분 발표와 네 분 토론 과정에서 아주 전체적인 얘기가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도입에 따라서 임금이나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혹은 노동 강도가 어떻게 심해지는지, 혹은 노동 시간이 어떻게 불규칙해지는지, 혹은 감독은 또 어떻게 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지 등등의 아주 포괄적인 문제들이 드러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아주 다양하게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영역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현정일 선생님이 특히 이제 부각을 해주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들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그 방식도 노동조합이나 단체 교섭을 통해서 각종 중개 수수료 문제가 됐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노동조합이나 단체 교섭이 아니고 민간 플랫폼 자체의 사업 방식을 규제하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혹은 민간 플랫폼에 아예 맡겨버릴 것이 아니고 이 공공 플랫폼 형태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또 여러 토론자들이 제기해 주신 것 같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자체의 어떤 복지나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스스로 어떤 공제의 형태로 조직을 해나가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아마 오늘 연구진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만은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형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혹은 제도적인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혹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특별히 발표 마무리하실 발언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어떤 이런 과제, 사실 세 개를 연구해 두지만 앞에 연구도 됐고 전국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잖아요. 플랫폼 이제 실태라는 것을 정말 정말 특정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이러지 않는 한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연구 성과들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실태에 집중할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글쎄 저는 그냥 오늘 상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계속 정부 보고 공공 플랫폼 하라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되나? 우리는 할 수 없을까? 정부는 정부대로 사정들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부라는 게 관료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이 들고 정치라는 데 휩쓸리고 이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전태일 재단이
경제 중심으로 뭐 하고 어쩌고 하듯이 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너무 상상적인. 플랫폼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택시업 같으면은 과거에 사실은 부산시에서 부산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사실은 그때 당시 지금이 콜비가 뭐 10만 8만 원 정도 되지만 그때는 3만 5천 원 그랬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됐는데 그리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민간업체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민간업체에 안 넘기고도 이렇게 그때는 부산콜의 인지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 기사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누구니 콜을 하면 아파트 가서 제가 나 밖에서 기다렸다 손님은 문까지 열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에서 민간업자가 이탁을 해갖고 넘겨버리니까 갑자기 그 콜이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못 써지니까 이제 카카오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다시 과거의 그 부산콜처럼 사실은 뭐 시나 이렇게 해서 이 주도적인 뭐가 있어요. 부산시 자체에서 해가지고 최소한의 콜비를 운영비를 걷어들이면서도 과거 우리 부산콜이 잘 돼갖고 타지에서요 여기 견학 보고 그랬어요. 우리 부산에 그때 당시 참 좋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는 제가 할 건 아니고 아무튼 토론 마무리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시간 또 뭐 하시겠어요? 사실 자본주의 흐름을 보면 지금 디지털화는 자본주의 기존의 우리가 산업 자본주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산업 자본주의의 대응 방식으로 되겠냐.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완전히 이거 중세에서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보호받지? 새로 토론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해보자 이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장시간 발표 토론해 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지역 플랫폼 노동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